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리플, 왜 내 리플은 오르지 않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리플 부주제는 리또속과 리항호가 있습니다. 리또속과 리항호는 리플에 관련된 신조어인데요. 리플에 또 속는다. 즉 오르는 줄 알고 탔더니 떨어진다. 이런 의미고, 리항호는 리플은 항상 호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리플을 약간 조롱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리플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정보가 빠르지 못한 인터넷에 그렇게까지 익숙하지 않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리플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워했던 왜 리플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고 왜 리플이 오르기가 힘든 구조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리플을 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리플에 대해 볼게요. 리플은 블록체인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송금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는 원래는 이제 소액 결제 쪽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쪽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현재는 송금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플은 2013년 처음에 뭐 거의 뭐 10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6,351% 이상 상승을 대충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은 소액으로 결제되는 이유가 발행량이 너무 많아요. 총 발행량은 1천억 개고요. 어떻게 마이닝, 채굴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 1,000억 개가 처음 만들어졌고 1,000억 개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1,000억 개는 처음 만들어진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리플은 메인넷이 있지만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수수료가 낮아요. 이거는 이 코인 한 개의 크기가 워낙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어난 특징인데, 발행량을 이렇게 많이 하면 사실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 속도가 빠른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코인이 1,000억 개까지 발행하는 코인은 없거든요. 리플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지갑이 아무래도 좀 많이 용량이 커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지갑을 잘 쓰지는 않으니까 리플은. 초창기에는 원래 소액 결제 쪽을 이제 스위프트 쪽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보다는 현재는 은행 간 송금 기능에 집중해가지고 은행 쪽을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스위프트 쪽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어제 협약을 한 게 발표했죠. 그래서 직접 소액 결제를 하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카드사들에다가 이제 기술 접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던 은행에서 돈을 붙이던 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1번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그걸 2번이라고 하죠. 2번한테 달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뭐 1,0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보내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외환은행이나 뭐 이런 데를 이용할 텐데, 뭐 1,000만 원을 이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이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송금 수수료를 제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 보내줘요.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2번이 그 돈을 받는 거죠. 달러로. 근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되진 않아요. 근데 리플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서 외환은행, 뭐 외환은행 같은 데다가 돈을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해주면 외환은행에서 그거를 그 1000만원어치의 리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리플을 싸줘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이 리플을 가지고 리플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걸 연결통화라고 하고 한글로는 영어로는 브리지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종 수수료 같은 경우는 0.00001 10의-5승 리플계가 수수료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리플 보낼 때 수수료가 아니고 리플 지갑에서 리플 지갑을 보낼 때 수수료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닝이 돼,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 수수료는. 그리고 이 전송 수수료는 이 당시 제가 이 자료 제 강의 때 쓰던 건데 이거 할 때 220원 가량 이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는 0.002원이라고 제가 전화했었고요. 정송 시간은 3.5초, 그러니까 현재에 비해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근데 리플은 많은 블록체인러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블록체인이 아니다, 배신자다, 이건 투자 가치가 없다 라고 매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분산화가 돼 있지 않고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는 코인이에요. 미국에 있는 리플랩스사가 리플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분산화가 돼 있지 않은 중앙 집권화. 이 중앙 집권화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분산화가 뭐고 중앙 집권화가 뭐냐에 대한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는 항상 설명할 때 한글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달리 미국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이다. 이 문장만 보면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재적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쓰는 분들을 진짜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운영 주체가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기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리플코인 해킹에 잇따라, 사실 이거는 다 거래소 해킹이거든요. 뭐 거래소가 털린 건데 비밀번호가 대부분 그러니까 리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해킹은 리플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비트코인도 똑같이 해킹당하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해킹당해요. 근데 뭐 운영 주체가 리플이 운영 주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래소에 있는 리플이 해킹당했다고 리플랩스에서 그걸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아니 운영 주체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협이나 뭐 우리은행에 뭐 이런 뭐 외환은행 이런 은행에 돈이 있는데 그게 해킹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없이 털렸어. 그러면 은행에서 그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리플랩스라는 운영 주체가 명확하다는 곳에서 리플이 해킹당했다고 해도 리플랩스에서는 보상을 당연히 안 해줘요. 왜냐 거래소에서 털린 거니까. 그렇다고 거래소가 그러면 보상해주냐? 거래소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 주체가 있다고 해서 좋을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써놨어요. 되게 좋은 것처럼 써놨고, 두 번째, 운영 주체가 있는 게 왜 나쁘냐에 대한 거는 이론적 설명인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리플에 대한 설명 자체가 힘들고 가상화폐의 너무 기본적 지식이라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가상화폐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인 분산장부, 분산 원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융 거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아빠가 외환은행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돈을 붙였어요. 이거는 외환은행이라는 중앙화된 곳을 통해서 돈을 붙인 거예요. 즉 돈을 붙였다는 기록은 아빠가 갖고 있고요. 받은 기록은 아들이 갖고 있고, 미국에 있는. 그 다음에 외환은행도 갖고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은행도 갖고 있어요. 중앙화된 곳이 이제 뭐 두 군데니까 뭐 외환은행만 볼게요. 아빠가 아들한테 돈을 붙이는데 은행을 통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이 거래 기록을 갖고 있는 거는 아빠, 아들, 그리고 은행이에요. 근데 극단적인 예인데 은행이 해킹을 당해서 거래 장부가 지워졌다. 그러면 아들이 돈 받은 거, 아빠가 돈 붙인 거, 이 증거가 남나요? 아빠와 아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는. 그리고 보통 출력해 놓지 않잖아요. 보통 인터넷 배킹 하면 출력해 놓지 않고 그거를 서버에서 받아오는 걸 보기 때문에 은행 장부가 딱 지워지면요, 서버에서 안 불러와져요. 거래 기록이 사라집니다. 물론 은행에서 백업을 해주긴 해도요. 근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은행 서버가 해킹당하는 게 너무 극단적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 서버는 수시로 해킹 공격을 받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뭐 주식 뭐 이런 데 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농협이 거래 장부가 다 지워진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죠. 해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해킹이 생각보다 많이 당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당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단지 정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믿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대규모로 일어나면 정부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은행 해킹이 됐고, 은행이 보통 서버의 거래 장부를 백업을 해 놓는데, 그 백업해 놓는 그 서버 컴퓨터까지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파손을 당했다. 물리적 파손은 뭐냐면 누가 와서 뭐 부신 걸 수도 있지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국에다가 미사일을 쐈어요. 그럼 미사일을 쏠 때 공격점은 뭐 군부대도 있겠지만 통신, 금융 이런 중심처도 당연히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의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곳들 당연히 공격 범위 안에 있을 거고, 물론 그런 거에 또 이제 기밀이니까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 백업 서버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폭탄에, 그 미사일에. 그게 다 폭발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은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록이 없으니까. 입금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출금을 해줘요. 그게 이제 중앙화된 거래 장부의 극단적으로 이제 예시로 이제 위험성이에요. 즉 단일 공적점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이 단일 공적점을 뚫을 수 있으면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은행도 하루에 10분, 뭐 길면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기 점검 시간이 되면 인터뱅킹이 멈추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이 서비스가 중단된 적 있나요? 뭐 10분씩 저희는 좀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10분 정도 멈출게요, 1시간 정도 멈출게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요, 분산화 거래 장부라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거래소만 이용하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지갑을 실제로 여러분 하드에다 설치를 하면요, 하드웨어 지갑 용량이 상당히 커요. 몇 기가 단위에서 몇십 기가 정도 보통 되는데, 이 지갑의 용량이 큰 이유가 뭐냐면요, 아빠가 아들한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붙였던 기록이 중앙화된 거래 장부에서는 은행과 아빠, 아들 세 명만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아빠가 아들에게 보냈으면 전 세계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송금 기록이 남습니다. 블록이 생성되는 순간 그 거래 장부가 전부 다 저장이 돼서 그게 남아요. 그러면 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곳이 없죠. 그럼 이걸 해킹하기 위해서는요, 동시에 이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 지갑들을 한꺼번에 해킹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해시파워 51% 공격이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1%를 만들기, 해시파워 51%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자면 수천억에서 조원 단위의 그 채굴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킹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다음에 해킹이 된 순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똥값이 되기 때문에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한꺼번에 날리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거라서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51% 풀이 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풀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마이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들이 51%가 넘으면 자기네들이 이건 해킹 위험이 생기니까 나가겠다 해서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 풀에서도 이 자기네들 활동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51% 해시파워를 모으는 거는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거대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코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POW 시스템은 그나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POS가 되거나 DPoS가 되거나 마스터노드가 되면 이 해킹 가능성이 훨씬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사실상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않으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뭐 희망사항이죠. 그냥 꿈에서만, 거의 뭐 타임머신 수준의 어떤 오버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즉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제가 예를 많이 드리는데, 이전에 저희가 지금 쓰는 중앙화된 거래 장부, 뭐 은행이라든가 뭐 주식, 뭐 증권사 이런 데는요, 얘네들이 보안 수준이 한 창칼 들고 있는 수준이면요, 이 블록체인의 보안 수준은 대략 뭐 거의 핵무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초천재 해커가 있으면 뭐 국방성, 뭐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고 뭐 은행을 마음대로 뒤져보고 이거 다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얘가 아무리 천재고 뭐 알파고라고 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리플앱스라는 중앙 집권화된 주체, 명확한 주체가 있다는 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그냥 한물 간 기술을 요즘 신기술에다가 같이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달리고 있는데 얘는 한 다리를 잘라낸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병신 같은 짓인데,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한 이유가 좀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통량을 좀 봅시다. 제가 이 맥스 서플라이, 이게 1000억 개라고 했죠. 그래서 토탈 서플라이는 뭐 이건 아마 그 전송 때문에 삭제된 건데, 이 버닝된 거는 굉장히 사실 미미해요. 별 의미는 없고, 현재 서큘레이션 지금 유통량은 380억 개 가량 되고요. 그 시총은 현재 4위입니다. 마켓캡은. 시가총액은 계산할 때 맥스 서플라이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서큘레이션 서플라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서플라이까지 바로 올라가 버리면 대충 한 2.5배 가량 올라가겠죠. 2.5배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면 마켓캡이
훨씬 오르겠죠.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중앙화된 코인의 단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리플은 일반적으로 코인을 만들 때 아이코라는 걸 통해서 배분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채굴이 가능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생성돼 있던 게 없었고 채굴로 한 개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채굴로만 만들어졌죠. 뭐 그건 이제 첫 코인이었기 때문이고 대부분 이제 아이코를 통해서 파는데 리플은 좀 많이 심했어요. 초창기에 아이코를 통해서 판 리플이 굉장히 소액이었고요. 현재 616억의 리플을 아직도 리플 재단 혹은 리플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총 물량의 61.6%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550억 개는 에스크로로 보관 중이에요. 이게 올해 5월 17일 날 정확히 발표했어요. 에스크로 보관할 거라고. 에스크로 발표 이전에 리플은 18개월 동안 매달 3억 개의 리플을 판매하였다. 판매했거든요. 약간 EOS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18개월 동안 3억 개씩 팔았으니까 54억 개를 팔았네요. 이것도 많이 판 것 같은데 별로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거네요. 전체 물량에 따지면 5%밖에 안 되네요. 1년 반 동안. 자, 에스크로가 2017년 5월 17일 날 발표한 그건데요. 에스크로라는 것은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거를 강제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드 월렛 같이 집어넣고 조건이 만족되면 거기서 하드 월렛으로, 그러니까 거래 가능한 월렛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스템이 짰기 때문에 뭐 해킹으로 해서 열거나 이럴 수는 없고 이 관리사인 리플앱스에서도 그 임의로 꺼낼 수 없어요. 이 발표를 한 게 5월 17일이에요.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리플의 가격이에요. 5월 17일 가격이고 이때부터 쫙 올라서 이때 올랐던 가격을 다시 회복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시고요.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 더 아래였는데 한번 펌핑이 됐고 여기까지는 제가 뭐 그런다고 치겠어요. 자, 보면 여기 0.03달러죠. 대충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33원, 30원대인데 에스크로 전부터 시장에서 소문도 나긴 했어요. 뭐 이럴 거다. 항상 알잖아요. 루머가 떠돈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일 날 발표를 하고 나서 대충 0.3달러, 300원을 좀 넘었죠. 330원 찍고 최고점으로 0.5달러를 찍었던 것 같은데 0.5달러를 찍었어요. 이 찍은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한국인들이죠. 자, 빗썸을 보면 리플 기록을요. 6개월치를 보면 이 첫 상장 날짜가 나오는데 첫 상장이 5월 29일이에요. 5월 31일이네. 5월 31일. 자, 31일인데 17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펌핑하고 있을 때 리플을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빗썸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시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트레이더들 엿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핫하니까 그냥 상장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나쁜 놈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품이 꺼진 다음에 상장을 해야 투자자들이 피해를 덜 봐요. 보시면 거품이 뻗지고 나서 한 이 정도였으면 피해를 덜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 안 찍히는데 오씨, 와 이거 조작해놨네. 이때 900원까지 찍었거든요. 빗썸 900원 찍었는데 마치 찍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나오네요. 570원이 최고인 것처럼. 제가 이때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900원 찍은 걸 알아요.
아무튼 간에 자, 대충 여러분들은 대부분 30원대 산 분은 없고 30원대 산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아직도 뭐 한 7배, 6배 이상 오른 건데 여러분들이 요 300원 이상, 한 400원 이상에서 300원까지는 뭐 오를 수도 있는데 400원 이상에서 샀다면 상당히 꼭대기에 산 거예요. 전체 이 그래프에서도. 전체 그래프에서도 사실 400원이 나오려면 0.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00원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자, 리플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하면 얘네들이 5월에 발표를 550개를 우리가 잠궈 놓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매월 10억 개씩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 전까지는 매달 3억 개씩 시장에 판매를 했나 봐요. 시장에 판매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시장에 판매는 안 하고 유동성 브릿지 통화로 용도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는 안 팔고 우리가 우리 은행이나 뭐 우리랑 협업한 파트너사들한테 팔겠다 이 말로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플이 아시다시피 여러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나 뭐 태국 은행들 아니면 뭐 여러 은행들이 리플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코인을 가지고 송금을 이제 하는 기술들을 이용하는 게 지금 돼 있잖아요. 얘네한테 팔겠다. 얘네들도 이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팔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리플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시장에 이 은행들이 샀다가 시장에 팔 가능성이 첫째로 있고요. 두 번째, 유통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시장에 팔 가능성이 있으면 10억 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개를 이번에 뭐 어떤 은행에다가 뭐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중 가격 예를 들어서 리플이 뭐 3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0억 개를 300원에다가 그 은행이 사겠어요? 300원에 안 사요. 더 싸게 사요, 보통. 더 이제 대량이기 때문에 싸게 넘길 확률이 높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인 계약을 합니다. 얼마나 할인할지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자마자 그냥 팔면 어느 정도 이득 보니까 그럼 뭐 이걸 뭐 다 들고 있어야 되나? 봐서 나중에 좀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은행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크립토 보시면 크립토 커런시 마켓을 보면 이 서큘레이션 서플라이랑 가격이랑 곱한 게 이제 마켓캡인 건데 마켓캡이 이 서큘레이션이 저절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달 올라가기 때문에 마켓캡도 계속 올라가요.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5개월 동안이니까 한 4년 뒤에는 마켓캡이 2배 이상 저절로 올라갈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가격은 그대로 지금 얼마야? 250원이더라도 가격 250원이라도 마켓캡은 2배 오릅니다. 4년 뒤에. 이게 리플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리플을 싫어하는 거고 리플랩스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리플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에스크로를 하는 걸로 무시하는 거고요. 그럼 중앙화가 나쁜 점만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단점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2개 있어야 되나? 2개라고 하죠. 2개. 첫 번째, 리플랩스는 돈을 존나게 많이 벌었다. 리플을 팔아먹으면서. 쌀 때도 팔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또 팔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욕을 먹죠. 이게 첫 번째, 리플랩스가 돈을 존나 많이 번다.
중앙 집권화 코인의 장점. 두 번째, 그러니까 리플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리플앱스타 주식을 사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금융권에다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할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고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직돼 있고 현재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금융권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거부감이 심했고요. 하지만 기술의 이제 내용이 점점 밝혀짐으로써 블록체인을 넣긴 넣어야겠다라는 게 지금 세계적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리플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은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리플은 리플앱스라고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뭘 책임져 주냐? 가격 오르고 떨어지는 거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해킹당하는 것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뭘 책임져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은행이라든가 어떤 카드사와 그 계약을 맺을 때 리플이 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이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걸 봤을 땐 사실 좆도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계약을 존나 잘 만들어내요. 이런 계약은 뭐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뭐 은행과의 파트너십 뭐 이런 거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중앙 집권화를 한 거는 두 가지 이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두 번째 이런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전 원래 가격이 30원 정도였다. 이 4월 달에 이제 일어난 펌프는 알트코인들 전부 다 같이 이제 펌프 일어나면서 한 거라서 그래서 이런 리또속이라든 리항호 리플 또 속인다. 리플은 항상 호재가 있다. 이런 호재들이 많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중앙화와 에스크로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잘 없지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자료 찾기 굉장히 쉽고 오래된 사실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같이 시작한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의 숫자가 뭐 한 10가지도 안 되지만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면 처음부터 대부분 이제 뭐 폴로닉스라든가 비트렉스에서 시작하거나 뭐 비파이넥스는 이번에 미국에서 뭐 철수한다니까 뭐 이런 큰 데를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200개 넘는 코인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이 동전주라고 막 어떤 이득이 한국에서는 있어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동전주가 더 많아요. 뭐 굳이 동전주 때문에 리플을 살 이유가 없고 커뮤니티에서는 죄다 욕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리플의 거래량도 한국 빼고는 사실 시총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굉장히 거래량도 낮고 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외면받고 있는 코인이고요. 사실상 가격을 이끌고 있는 거는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한국이 이더리움을 이끌고 있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운데 리플을 굳이 상장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너무 거래소의 돈놀이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제 거래 수수료와 그 리플사가 제공하는 여러 이득을 때문에 리플을 상장시켜서 가지고 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상대적 손해. 물론 리플도 오를 거예요. 언젠간 오르겠지만 다른 가능성이 많은 코인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절반만큼 줄고요. 왜냐면 4년 뒤에 가격 2배가 되기 때문에 시총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에 비해서 보통 시총이 크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얘는 동정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유통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 너무 위험해요. 솔직히 리플을 사느니 다른 동전주를 사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플은 오를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시총이 이미 커진 거라서 동전주가 아니에요. 솔직히 웬만한 대기업 한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 이런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10대 대기업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거든요. 리플이. 이게 싸다고 해서 동전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달 10억 개씩 55개월 동안 나오는 게 리플이 어떤 굉장한 이제 히트를 쳐서 그 파트너사들이 10억 개 리플을 다 구매하고 그걸 절대 팔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혹은 리플이 굉장히 어떤 그걸 잘해서 계약서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 리플들 10억 개는 절대 시장에 풀지 않고 이 브릿지 통화로만 쓰겠다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된다면 리플은 급속도로 로켓을 쓸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플 앱스라든가 은행에서다든가 양쪽 다 그걸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리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은행도 팔고 싶을 거고, 리플도 굳이 초창기에 리플 가격을 펌핑을 시킬 이유는 그렇게 없어요. 리플랩스 입장에서는 약간 있을 수는 있겠다. 리플랩스는 넣고 싶어 하지만 은행 쪽에서 아마 거부를 할 확률이 높아서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런 호재가 들린다 그러면 당장 리플 사세요. 하지만 그게 안 들린다 그러면 900원에 물렸으면 좀 진짜 보통 코인은 몇 달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정말 한 5년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손절을 안 하시려면. 아무튼 저는 비추천을 하고요. 여러분이 손절이 아니고 이익 상황이면 당장 팔라고 하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 펌프가 있으면 팔길 바랍니다. 이 펌프 때 팔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호재가 떠도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년부터는 10억 개씩 풀리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